국제사회의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화 빅쇼트로 보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록 4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했죠. 이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갖다가 쭉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걸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 지식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여러분들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개요 이런 것을 말로 쭉 이렇게 제가 글로 적어 갖고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갖다가 쭉 읽으면은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렇게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융혁명과 자산 유동화 기법, 그리고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만들어낸 고위험 파생금융 상품 이런 데서도 설명을 갖다가 간략하게 이렇게 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장 확산 경로, 자산 유동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잘 설명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바로 영화 빅쇼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빅쇼트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원 제목은 그렇습니다. 빅쇼트. 이때 쇼트다 이라면은 정권 용어로 공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겠죠. 가치 하락 쪽에 이렇게 베팅을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겠죠. 당시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에 완전히 미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 버블이 팍 생겼어요. 너도 나도 묻지마 투자, 묻지마 대출, 부동산 이런 불패시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이때 이거 월스트리트 이거 한 4명의 괴짜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현재 이 부동산 버블 이거 정상이 아니다. 이 부동산 이 버블 이거 붕괴된다 이러면서 가치 하락 쪽으로 이렇게 베팅을 갖다가 했어요. 결국에는 예측이 이렇게 성공을 갖다가 해갖고 큰 돈을 갖다가 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영화의 포인트를 나름대로 선생님이 이리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갖다가 이리 보면은 2000년대 미국 부동산 거품의 팽창과 폭발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해당 펀드 매니저는 지금 미국의 부동산 이거 틀림없이 거품이 꼈다 이걸 갖다가 필드 스터디로 현지 조사를 갖다 딱 하죠. 그러면서 플로리다 주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자 댄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갖다 합니다. 이거 댄스가 부동산 전문 금융기관으로부터 묻지마 대출을 받아갖고 집 5채나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갖다 직접 이렇게 증언을 갖다 듣고 지금 이 미국의 부동산 거품 이거 완전히 비정상이다. 그리고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연계된 이런 모기지 채권들 이거 반드시 이렇게 부동산 거품 꺼지면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쇼트 쪽으로 이렇게 베팅을 갖다가 하죠. 그리고 이 영화를 갖다 보면은 막 고위험 파생 금융 상품 개발 판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정권화라는 금융혁명을 통해서 MBS라든가 CDO, CDS, 이런 거 파생 금융 상품을 갖다 개발하고 판매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갖다 하는데 이리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 강의를 갖다 들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이리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갖다 보면은 그 월가의 그 탐욕과 도덕적 해이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 월가는 이리 아주 이리 그 무책임한 이런 거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몬스터 괴물을 갖다 창출했어요. 나중에 결국에 이리 보면은 이 투자은행이라든가 신용평가사,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 이런 경우가 영화에 나오는데 그들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은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정확하게 이렇게 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만이 수수료목 연봉 챙기는데 이 급급을 갖다가 했다. 진짜 그 월가의 어떤 탐욕 이런 걸 갖다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 리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실질적으로 이 영화를 갖다 한 번 더 보도록 이렇게 하세요. 이 영화를 갖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경제, 금융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월가의 어떤 속성 이런 데서 많은 걸 갖다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 작품성도 있다가 골든글로브라든가 이런 거 주요 아카데미 노미네이트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빅쇼트는 20조의 판돈, 세계 경제를 걸고 은행을 상대로 도박하는 월스트리트를 물먹인 4명의 개짜 천재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런 이야기 쭉 읽고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왔어요. 이 영화는 2008년에 시작해서 전 세계 경제를 초토화시킨 최악의 금융재앙 사태에 대해서 다룬다.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가 망할 때까지 왜 손을 갖다가 쓰지 않았는가를 날카롭게 추적한다. 이렇죠. 그 월스트리트의 어떤 그 속성, 탐욕 이런 걸 갖다가 잘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기 보면 CDO, 부채담보부정권이라든가 이런 CDS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죠. 아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이런 걸 갖다 많이 이렇게 전달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택시장에서 5조 달러가 날라갔다고 하는데 이 5조 달러는 누가 가져갔을까? 탐욕스러운 투자은행들이 다 나눠 가졌다. 웃자고 이 5조 달러는 앞으로 누가 갚아야 할 빚인가? 바로 미국 국민들의 부채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죠. 선생님이 이거 관련된 좋은 영화를 갖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010년도 남유럽발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강의를 생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선생님 준비한 강의록을 갖다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왜 발생되었는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확산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세계 주요국들은 어떤 식으로 위기수습책, 대응책을 갖다가 썼는가, 이 대응책도 미국이라든가 각국 차원이 있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도 이렇게 행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죠.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이거 시험 문제를 갖다가 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공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발발 원인이 뭔가, 지금 1, 2, 3, 4 이래 갖고 선생님이 쭉 이렇게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개요,
이 페이지, 이 개요,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발발 원인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잘 보면은 이해를 갖다가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발발 원인은 첫 번째로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투기와 버블의 붕괴로 인해서 특히 저신용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기관, 특히 월가의 무분별한 이런 자산 유동화 증권, 고위험 어떤 파생금융 상품,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금 상품을 개발 판매했다는 거. 그리고 개인이라든가 금융기관의 어떤 탐욕을 갖다가 될 수가 있어요. 월가의 탐욕. 그 다음에 정부의 금융감독 실패를 갖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어떤 문제점, 한계를 갖다가 노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원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붕괴 그리고 2001년도 9.11 테러 등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갖다 쳤어요. 그래갖고 미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저금리 정책을 갖다 실시를 합니다. 6%에서 1%로 인하시켰다. 제가 이렇게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변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변화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를 갖다가 딱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2001년도, 2000년도 이럴 때 미국에서 IT 버블이 생겼다. 그리고 september 11을 맞았다. 그래가 경기가 이렇게 아주 안 좋으니까 미국 연방준비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갖다가 6%에서 2003년도 1%까지 팍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팍 흘러갔다. 그래갖고 부동산 가격이 팍 급상승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결국 버블이 팽창을 갖다 한 거죠. 그래서 2004년부터 미국 정부에서는 이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그리고 투기 현상도 보인다. 이래가 금리를 조금씩 올렸어요. 그래갖고 2006년도에 5.25%까지 딱 올렸어요. 이러니까 특히 저신용자들이 원리금 상환 이런 이자 이런 걸 갖다 제때 못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압류되고 경매되고 이게 부동산 시장 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을 갖다가 쳤어요. 그러면서 이리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저 신용자에 대한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이리 부실화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가지고 채권 정권으로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 이렇게 판 월가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파산위기까지 이렇게 왔죠. 그래서 2009년도 이럴 때 미국 경제 그리고 금융은 완전히 근로기 상태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시장에는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완전히 파격적인 어떤 위기 수습제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실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0% 금리로 금리를 다운을 시킵니다. 사실 0%대 금리다 이러면 사실 비정상적인 이런 금리거든요. 물가 따지면 마이너스인데 그걸 갖다가 경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7년 동안이나 0%를 팍 유지를 갖다 했어요. 겨우 2015년도 말쯤 돼갖고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가 이렇게 살아나고 소비 투자도 살아난다 이래갖고 금리를 갖다가 0.25% 이렇게 살짝 올리고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올리다가 최근에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금리를 갖다 팍 이렇게 또 이렇게 다운을 갖다 이렇게 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런 한미 정책 금리 추이 이런 걸 갖다 한번 쭉 이렇게 잘 보면은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리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었다. 묻지마 투자, 묻지마 대출을 갖다가 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 빨간색이죠. 2002년도 이럴 때 한 6% 정도 됐는데 2006년도에 한 25%까지 이렇게 증가를 갖다가 했다는 거. 야, 여러분들 이거 모기지별 연체율 추이를 갖다가 보면은 참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이리 오면은 연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우량 프라임 모기지 고신용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막 금리가 올라가도 아무도 연체를 갖다 안 합니다. 부자들은 연체를 갖다 안 해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계층 이런 거 취약계층 사람들은 막 금리를 갖다 올리니까 막 늘어난 이자 부담, 원금 상환 부담 이걸 갖다 견디지 못한다, 그죠? 그러면서 연체가 이렇게 된다, 그죠? 지난주에도 연체가 되면은 막 금리가 눈더미처럼 올라간다고 이렇게 했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은행에게 압류당하고 막 경매당하고 막 집을 갖다가 이렇게 빼앗긴다, 그죠? 이 보면은 서브프라임 계층 같은 경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팍 이렇게 연체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주시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올라갔다. 이 모기지 대출 규모가 억수로 10조 달러까지 육박을 갖다가 했다. 그렇죠. 주택 가격이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 모기지뿐만 아니라 미국 실물 금융 경제까지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 하반기에 미국 정부가 이거 1%부터 5.25%까지 이렇게 올렸다. 그 결과 이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이런 걸 연체가 이렇게 시작됐다, 그죠? 그리고 이거 저신용자의 돈을 갖다 빌려준 모기지 전문금융기관 이렇게 부실화되었다, 그죠? 그리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가지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갖고 고위험 파생금융 상품을 판 월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파산 위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급제, 압류주택 증가, 부동산 매물 증가 같이 하라. 그리고 특히 2005, 6년도에 부동산이 수익을 갖다 노리고 늦게 뛰어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죽음과의 키스다. 이거 다큐를 갖다 보면은 죽음과의 키스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 하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이거 자기가 산 가격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완전히 깡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대출 부실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도 이렇게 부실화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투자 보유한 모기지 관련 금융회사 투자회사도 부실화되면서 미국 금융시장 실물치고 전 세계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로 이렇게 전이되었다는 거. 이 미국의 주택 가격에서 시작된 모기지 부실이 모기지 관련 금융 상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 부실이 되면서 금융경색, 금융경색이다 이러면 바로 돈줄이 막히는 겁니다. 돈줄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업 가게에 이런 자금난, 유동성 위기가 이렇게 탁 발생되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주택시장 침체 가속화라든가 소비 투자 이때 벌써 실업자도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갖다가 이렇게 주었고, 미국의 어떤 금융 경제 침체는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로 확산되었다. 그렇죠. 특히 이런 월가가 이렇게 이 자산 유동화 증권, 고위험 파생 금융 상품 이걸 갖다가 만들어 갖고 전 세계 투자자한테 이렇게 팔았죠. 파리 투자자라든가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손댔다 이러면 엄청난 손실을 갖다가 이렇게 봤어요. 지구촌 곳곳에 실업자가 증가되었다. ILO의 이야기면은 이 위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5천만 개의 일자리가 날라갔다. 당시 미국에는 일자리가 한 1천만 개가 날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 일자리가 한 1,700만 개가 이렇게 날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죠.
완전히 뭐 지금 세상이 팍 올스톱 이렇게 되니까 뭐 생산, 유통, 뭐 서비스 모든 게 이렇게 안 되니까 관련된 일자리가 막 완전히 막 이렇게 사라질 그런 거 위험에 빠진 거죠. 자, 두 번째 원인으로는 그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그 자산 유동화 증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 파생금융 상품을 개발 판매했다는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미국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막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 이런 그 미국의 어떤 금융혁명, 거기에 따른 어떤 자산 유동화 기법의 발달, 파생금융 상품의 어떤 그 발달, 이런 데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특히 그 미국의 월가 투자은행들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기에 이렇게 기초를 갖다가 한 그 복잡한 이런 거 자산 그 담보부 증권 MBS라든가 CDO 이런 걸 갖다 발행해 갖고 전 세계 투자자에게 이렇게 그 판매를 갖다가 했어요. 미국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약 1조 4천억 원은 그 파생 상품의 형태로 변형돼 갖고 전 세계 투자자에게 팔리면서 세계적인 위기로 확대되었다. 결국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전 세계 금융시장 부실로 이렇게 그 확산되었다. 여기 그 MBS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즈, 이런 거 모기지를 기초로 하는 모기지에 연계된 어떤 증권이다. 모기지당 증권이다. CDO 이런 경우에는 자산담보부 증권이다. MBS라든가 회사채라든가 그리고 카드채 이런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묶어 놓고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그 파생금융 상품이다. 그리고 CDS 신용 파산 스와프다 내지는 신용 보험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죠.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어 모기지 관련 증권이 부도나는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신용보험 계약이다 이러는데, 이런 하여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초한 고위험 파생금융 상품을 미국 월가에서 이렇게 고도의 그 첨단 공학 기법을 갖다 동원해 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최대한도 위험이 분산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금융 상품을 갖다 딱 만들었는데, 이 기초자산, 이 모기지 이게 이렇게 부실화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렇게 딱 부실화되면서 이거 주택저당 채권이나 모기지 관련 이런 증권들도 전부 다 휴지 조각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손을 갖다가 이렇게 된 이런 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돈을 갖다 빌린 개인 투자자도 폭탄 맞고, 그리고 돈 빌려준 그 모기지 전문 대출 금융기관도 이렇게 그 연쇄적으로 이렇게 부실화되고, 그리고 이를 가지고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 판 그 월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연쇄부도 위기에 이렇게 갔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알면 되겠어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거 자산 유동화 증권 모기지에 연계된 이런 파생금융 상품은 결국에는 몬스터 이 괴물이었다는 거죠. 괴물. 그리고 이 월가에서도 이 상품의 어떤 위험성 이런 걸 갖다 딱 인지를 했지만은 그걸 갖다가 자기들 이런 거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이익을 갖다가 챙기기 위해 갖고 투자자들한테 제때 정확하게 공지를 갖다 안 했죠. 아주 탐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영화 픽쇼트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과 부도덕성, 그 주택구입 개인의 그 묻지마 투자, 그리고 금융기관의 어떤 탐욕, 그렇죠. 월스트리트의 고위험 파생금융 상품, 천문학적 연봉, 이런 데 챙기기에 급급했다. 그 다음에 그 미국 정부의 어떤 감독 실패를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미국은 세계화다, 규제 완화다, 그 작은 정부다, 큰 시장이다 이러면서 금융 부분의 자유화를 갖다가 그 추진을 갖다 했죠. 그래서 이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 금융기관들은 선진화된 금융기법과 고위험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전 세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들 이득 챙기는데 연연이 없었어요.
이런 미국 정부라든가 이런 거 정책 당국들은 금융기관 이런 거 경영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 감독을 안 하고 방치를 했어요. 진짜 레세페를 갖다 했죠. 이런 거 미국식 자유방임 이런 자본주의 모델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시장은 상당히 효율적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디하다는 거예요. 그리디하다. 진짜 이는 신자유주의 어떤 선봉이라고 하는 월가 같은 경우에는 이 모기지 사태 이후에 진짜 이거 탐욕스러웠다. 이런 걸 갖다가 딱 이렇게 온 세계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정부 당국의 적절한 규제, 감시는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 금융위기의 중요한 어떤 교훈이 이렇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 미국이라든가 세계 각국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위기 수습책을 갖다 썼는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갖다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갖다 했지만은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영향에 대해 갖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미국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금융 부분 거의 사망 직전까지 이렇게 갔어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금융기관 실물 경제를 강타하고 월가도 이런 파산 상태, 그리고 실물 경제도 이렇게 침체를 갖다가 겪게 되었다. 예를 갖다 들면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주택가 압류를 겪었다. 특히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대출을 갖다가 받은 저신용 계급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제때 이자 이런 걸 못 내면서 주택 이런 거 압류를 갖다가 이렇게 당했다. 쫓겨났다. 그리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가다하게 이렇게 보유하고 투자한 미국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이렇게 큰 이런 타격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죠. 리먼 브러더스만 이렇게 파산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다 이러면은 도산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전문 금융 전문 대출 금융기관이 있어요. 모기지만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 양대 금융기관이 있는데 가장 큰 두 개가 페니메이하고 프레디맥입니다. 이 페니메이, 프레디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되면서 완전히 이렇게 부도 위기에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들 기관들이 완전히 부도 처리되면은 너무나 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갖다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들 지분을 갖다 사들이는 식으로 사실상 국유화 조치를 갖다 했죠. 그리고 미국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타격을 갖다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도 이렇게 구제금융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정부가 또 AIG 지분을 갖다가 매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려줬죠. 사실상 국유화 이런 조치를 갖다가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어떤 대응 방법, 도저히 이 미국 민간에서 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어설 수가 없다. 진짜 이거 엄청난 이런 타격을 갖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 1,000만 개가 삭감되었다. 특히 월가는 용단 폭격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다. 내가 이야기한 페니메이, 프레디맥, 그리고 AIG 파산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국유화를 갖다 했고, 월가 투자은행 연쇄부실 파산을 위해서 대규모 금융 지원을 갖다가 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어떤 경제적 어떤 금융적 위기,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되었다. 세계 경제 금융위기에 연쇄부실 폭탄을 갖다가 터뜨렸다. 그래서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거 세계 각국의 그 금융위기 대응책을 갖다 보면은 막 개별국 차원이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 공조 G20이라고 하는 글로벌 공조 차원이 이렇게 그 있어요. 이 G20이라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이 큰 20개 나라로 이렇게 구성된 이런 거 협의체인데, 우리나라도 들어갔죠. 이게 바로 이거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래갖고 G20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2010년도가 이때 그 서울에서 G20 그 회의가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 등 주요 국가별 차원, 이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파격적인 위기 수습책,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다. 왜냐?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 금융 부분은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은 일단 금리를 다운시켰다. 이걸 갖다 0%대로 7년간이나 실시했다. 그 경제위기의 어떤 양상이 너무나 이렇게 심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강의록 7페이지 그림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갖고 강의록에다가 넣었죠. 그 2009년도 이때부터 2015년까지 그 미국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해서 0% 금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갖다가 했다는 거. 2015년도 가을에야 이거 고용 지표라든가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는 자신감을 갖다 얻고 0.25%씩 이렇게 그 조금씩 인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제금융을 갖다가 또 지원을 갖다 했어요. 그 양적 완화,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이렇게 돈 풀기까지 이렇게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약 4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찍어갖고 시중에 이렇게 살포를 갖다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G20 차원에서는 금리 동시나 글로벌 금융 안정망 구축, 글로벌 불균형 해소 노력 이런 걸 갖다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 대응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개별국가 차원 정부 개입을 강화했다. 시장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파격적인 위기 수습책,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실시했다. QE라고 하죠. 양적 완화 QE를 갖다 했다. 미국 사례, 금리나 우리가 그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0%대를 7년간이나 실시를 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그 구제금융을 갖다가 실시를 갖다 했다. 파산위기에 이렇게 빠진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 이런 걸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긴급 융자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공적 자금으로 일단 모기지 관련 부실 자산을 인수했다. 그리고 AIG에 대해서 구제금융 지원을 했다. 미국 양대 모기지 업체 페니메이, 프레디맥에 대해서도 국영화 조치를 갖다 했다. 지분을 갖다 정부가 매입하는 식으로 미국 내 금융사의 예금 지급 보증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베어 스턴스 같은 경우 월가 이거 투자은행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리먼 브러더스와 같이 이렇게 부도가 나야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투입해 갖고 살려줬죠.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이런 금융구제 완전히 파격적인 어떤 위기 수습책 이런 것이 영국이라든가 독일, 유럽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실시되었다는 거.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노존노 이런 걸 국유화를 갖다 시켰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은행 구제를 위해서 긴급 투입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 미국발 금융구제 유럽으로 본격 확산되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여기 구제금융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경우도 이렇게 마찬가지거든요.
당시에 그 미국 정부에서 막 구제금융을 갖다 통해 갖고 월가 이거 금융기관에게 막 긴급 구제 조치를 갖다가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납세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반발을 갖다가 했어요. 막 그때 오큐파이 더 월스트리트, 월가를 점령하자, 막 이런 식의 반월가 이런 거 운동이 이렇게 벌어질 때죠. 이 신자유주의 선봉이라고 하는 월가 이 엄청난 이런 거 탐욕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저거 이익 챙긴다고 투자자들 전혀 이렇게 보호하지 않았다. 막 이런 거 그 고위험 파생 금융 상품 이런 괴물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막 전 세계에 팔면서 저건 수수료만 이렇게 챙기려고 이렇게 했다. 왜 그리 이런 거 월가 이 구제 이거 글로벌 크라이시스를 갖다가 일으킨 아주 중요한 그 원인 제공자인 그 월가에게 구제금융을 갖다가 지원해야 되느냐? 월가 투자은행이 파산해도 구제금융을 줘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이 구제금융이다 이런 거는 파산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이나 기업들 이게 막 너무나 국가적으로 볼 때 중요하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죠. 공적 기금을 갖다 투입해 갖고. 근데 그 공적 기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납세자 이거 혈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금융기관 기업의 어떤 그 부실 책임을 국가 납세자로 이렇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일반 납세자가 이런 부실 금융기업 그 금융회사의 어떤 거 잘못을 갖다 부담해야 되는가? 탐욕스러운 부자를 위한 구제금융이 아닌가? 특히 그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회와 이런 데 대해서 막 이런 납세자들, 시민단체들이 아주 비판을 갖다 했어요. 예를 들면 월가 이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이익이 나면 막 돈잔치를 하면서 저거가 이렇게 챙깁니다. 저거 포켓으로 넣죠. 철저하게 이렇게 사유화시키죠. 근데 이렇게 그 손실이 발생됐다 이런 경우에는 막 정부가 이렇게 공적기금을 갖다가 딱 투입하면서 정부 부채로 이렇게 전가시키죠. 결국에는 그 사회와 납세자가 이렇게 부담을 갖다 하게 되는 거. 이거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죠. 구제금융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경제 산업 현장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부실 기업에 왜 소중한 세금을 투입하는가? 이 칼럼을 갖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조선해양 이런 조선사 이런 경우에 상당히 지금 좋지가 않죠. 그래서 공적 기금으로 이렇게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렇게 온다. 막 뼈아픈 구조조정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막 성공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또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연방준비제도는 이 돈 풀기를 갖다가 했다. 제로 금리를 갖다가 해도 안 되고 구제금융으로도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돈을 찍어서 시중에 살포하는 이런 양적 완화까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죠. 여러분들 이 양적 완화 이런 용어를 갖다 이렇게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갖고 선생님이 이거 참고 자료에서 이거 통째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거 금리 인하시키고 이렇게 해도 이 경기 회복이 잘 안 보일 때 중앙은행이 이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중 채권을 갖다가 매입하는 식으로 해갖고 돈 풀기를 갖다가 딱 하는 것이다. 발권력을 동원해 갖고 돈을 갖다가 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죠. 이런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경제 후유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1, 2, 3차로 약 6년 동안에 걸쳐 갖고 4조 달러나 이렇게 살포를 갖다가 했다. 그 결과 이 QE 이런 효과에 득봐갖고 경기 부양 정책에 득봐갖고 2008년 말 실업률 10%도 넘는 게 2014년에는 4.6%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2014년 11월 이 미국 연방준비는 양적 완화 조치 이제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다고 하죠.
이 빨간색 이거는 생님이 썼어요. 그 양적 완화라는 거는 진짜 이거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돈 풀기 이런 거는 사실 그 가장 강력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고 이거 그 자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이 응급 처방입니다.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이렇게 써야 되죠. 워낙 이렇게 그 환자가 이렇게 죽을 상태일 때 뭐 이런 거 프로포폴 같은 스테로이폴 같은 거 일시적인 어떤 거 처방약을 갖다가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근데 그 자주 맞고 이러면은 건강에 안 좋죠.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돈풀기 이러면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다른 자산 가격 이런 버블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양적 완화가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경기 부양 조짐이 있으면은 싹 이런 거 돈 풀기는 걸 거두어 들이면서 정상 궤도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엑시트 스트래티지 출구 전략을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출구 전략을 비정상적인 이런 걸 갖다 정상화 시키는데 갑자기 돈줄 쪼으면은 타격이 오니까 막 스스이 이렇게 양적 완화 축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인상을 시켜도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서 타격 안 주면서 딱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이런 엑시트 스트라테지 이거 군사 용어인데 막 이런 효율적인 도피 전략이다. 막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출구 전략이다 뭐 이런 거 한번 잘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특히 그 미국은 이거 무역 적자 심화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제기를 갖다 했다. 특히 그 중국에 대해 갖고 너무 우리한테 그 수출을 갖다 많이 한다. 너희들이 그 가다한 그 대미 무역 흑자, 대미 수출은 미국의 어떤 관련 산업 이런 거 일자리를 갖다 부수고 있다. 너 대미 수출 줄여라. 그리고 특히 그 너희들 그 환율 갖고 이렇게 그 만지면 안 된다. 그 수출 잘 하려고 환율을 갖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다운 시키는데 너가 최소한 한 30% 이상 위에나 이거 그 절상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다고 하죠. 정책 이런 거 쓸 때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각국들은 그 일국 차원에서 개별국 차원에서 이런 파격적인 그 위기 수습책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G20을 통해서 글로벌 공조 체제도 이렇게 구축했다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분명히 이렇게 인식을 갖다가 하기를 바랍니다. 이 금리 동시나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 그리고 글로벌 금융 안전망, 금융 자본 이런 거 자본 이동의 적절한 감시,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그 규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가계부채, 그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관련된 뉴스 동영상 하나만 이렇게 제가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두 번째 2018년도 말에 나온 거 가계빚이 1,500조 원이 된다. 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된다. 특히 취약계층들이 제때 원금 이자를 갖다 못 갚는다 이러면은 돈 빌려준 은행들 같은 경우에 부실화되면서 이거 한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관련된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빚이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어서 가계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빚은 1,51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로 1,000조 원을 넘은 지 5년도 안 돼 500조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빚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분기별로 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했고 전세를 끼고 분양을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집단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늘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14조 2천억 원이나 불어난 겁니다. 약 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10%대 고공행진을 벌였던 증가세는 7분기 연속으로 둔화돼 6.7%로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이제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이제 축소되고 있고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크다는 건 문제입니다. 특히 2, 3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들의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잔금을 내기 위한 대출은 늘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느는 상황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면 이 소득으로 부채를 못 갚고, 그러면 소비가 제한이 되면서 이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소비의 힘이 본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죠. 지금 가계부채 중에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 부실화된다, 특히 그 이런 취약계층이 원금 이자 이런 걸 제때 못 갚는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걸 갖다 잘 지금부터 관리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최근에 그 미국 코로나 사태로 미국 내에서 이거 부동산 담보대출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는데 제때 이렇게 그 돈을 갖다 못 대고 연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실화된다. 실업난의 연체율이 높아져서 부실화된다. 모기지 부채, 그 위기 내강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실업난 다치고 이자 임대료 이렇게 잘 못 내고 그래서 모기지 업체도 부실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직 위기에 있으면은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 이 만약에 그 실업난이 더 악화된다면은 10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금융위기보다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볼 때, 지금 그 코로나 그 위기, 이런 게 아주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좀 이렇게 그 전문적인 이런 거 내용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시험과 관련해 갖고 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어떻게 왜 발생되었는가, 그리고 확산 양상 파급 효과, 그리고 대응책에 대해서 잘 생각을 갖다가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